사실 그게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죠. 뭐냐? 전기가 소모되는 거죠. 비트코인을 채굴 하는 경쟁 때문에 생기는 하루의 전기량이 웬만한 아주 조그마한 유럽의 한 국가가 하루에 쓰는 전기하고 맞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만약에 한 사람의 장군이라도 배신자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공격을 하되 시간의 차이가 난다면 대패한다는 거예요. 아니, 구체적인 사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닙니다. 야, 내가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하고 굉장히 친해.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블록체인 연구센터의 박성민입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서비스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내용은 비트코인의 원리, 그리고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탈중앙화, 결국 이제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탈중앙화겠죠. 그거를 말씀드렸고, 비트코인의 한계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한계를 극복한, 비트코인을 진화시킨, 좀 더 성능을 개선한 이더리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때 제가 이런 아마 스마트폰을 들어서 보여드리면서 그냥 블록체인을 스마트폰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거는 스마트폰 자체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지 여러분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블록체인이 컴퓨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블록체인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블록체인을 이해하시려면은 우리가 컴퓨터에 대한 생각, 컴퓨터에 대한 이론,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한테 블록체인을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여러분께서 블록체인을 컴퓨터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인식을 했다는 가정하에 나름대로 오늘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 그리고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술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의 철학과 사상은 탈중앙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록체인 방식에서 가장 핵심은 그 블록체인 플랫폼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중앙 신뢰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P2P 방식으로 우리끼리 어떻게 그 신뢰를 합의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의 원천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하면 다 똑같은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들은요. 제가 블록체인을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요. 블록체인은 컴퓨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컴퓨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라고 우리가 말은 보통 명사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컴퓨터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데스크탑도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큰 컴퓨터,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서버급, 메인 프랭급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다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사용하시는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그 자판기 안에 여러분들이 돈을 넣으면은 거스름돈 나오고 물건이 나오잖아요. 사실 거기에도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를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마이크로 프로세서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컴퓨터는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다는 거고 그 무수히 많은 종류들도 다 틀린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블록체인도 똑같습니다. 블록체인도 현재 컴퓨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듯이 블록체인도 종류가 생각보다 사실은 많습니다. 오늘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인 얘기를 할 때 먼저 블록체인의 큰 차원에서의 분류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비트코인 할 때 채굴이라든지 채굴자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굴자는 뭐다? 그 블록체인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참여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블록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블록체인을 나누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바로 그 채굴 조건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채굴 조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블록을 만드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게 오픈한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비허가형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어로는 이제 퍼미셔니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채굴을 하고 싶으면 채굴을 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대표적인 거겠죠. 비허가형 블록체인이겠죠.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허가형이라는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그 허가형이란 뭐냐면은 채굴을 하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에게 오픈한 게 아니고요. 특정한 몇 명이 모여서 우리끼리만 블록을 만들자. 나머지는 그냥 사용만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블록체인도 있습니다. 채굴자들을 특정한 사람으로 제한시킨 거. 보통은 네 사람 또는 한 10사람 이내. 이렇게 제한한 블록체인을 우리는 허가형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굴 조건에 따라 허가형이 있고 비허가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그 서비스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회원제하고 비회원제 있지 않습니까? 회원제란 뭐냐면은 그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비회원제 같은 거예요. 블록체인 서비스를 모두에게 오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조건이 두 개가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는 채굴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서 허가형이 있고 비허가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조건에 따라서 프라이빗이 있고 퍼블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건 두 개를 엮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블록체인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퍼블릭 비허가형 블록체인, 그 다음에 퍼블릭 허가형 블록체인, 그 다음에 프라이빗 비허가형 블록체인, 그리고 프라이빗 허가형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블록체인을 바라보실 때 저 블록체인이 이 네 개의 종류 중에서 어떤 건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퍼블릭 블록체인 얘기할 때는 사실은 퍼블릭 비허가형을 얘기합니다. 퍼블릭 허가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는 프라이빗 허가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바로 그 허가 채굴 조건까지 포함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는 비허가형이냐 허가형이라는 거를 한 번 더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그 컴퓨터 이론, 연구는 컴퓨터의 종류에 따라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퍼블릭 블록체인과 비허가형 블록체인은 이론적으로 다른 블록체인입니다. 이론이 다릅니다. 그 이론이 다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이제 합의 알고리즘 속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블록체인을 가져와가지고 이 블록체인을 평가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도 워낙 종류가 많고 분야가 넓어서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거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공부하면 남들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블록체인을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블록체인은 다양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이론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합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쓰는 합의 방식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쓰는 합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쓰는 합의 알고리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아까 제가 블록을 만들 때 연산 작업, 반복된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쓰는 합의 알고리즘 우리는 작업 증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이라는 합의 방식을 쓰는 거죠. 이걸 이제 원어로 얘기하면 이제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얘기하는데, POW라고 얘기합니다. 간략해서 우리가 블록을 채굴하기 위해서 어떤 연산 작업을 한다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게 바로 그 자격 증명에 대한 합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면은 지분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한 합의 방식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스테이크라는 게 우리가 먹는 고기가 아니고요. 어떤 주식의 지분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얘기해요. 주식의 지분. 보통 우리가 어떤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때 지분이 많은 사람일수록 의사결정 권한이 커지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의 개수, 지분에 따라 채굴할 수 있는 확률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분이 많을수록 내가 블록을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진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은
작업증명 방식에서 지분증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생기는데, 작업증명은 연산에 대한 그 속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채굴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연산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그게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죠. 뭐냐? 전기가 소모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경쟁 때문에 생기는 하루의 전기량이 웬만한 아주 조그마한 유럽의 한 국가가 하루에 쓰는 전기하고 맞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지분증명 방식을 쓰고 지분증명 방식의 문제, 너무나 많은 전기 소비를 쓴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블록체인들은 작업증명 방식보다는 지분증명 방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지분증명이 왜 합의 알고리즘을 할 수 있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암호화폐 생태계가 있으면 그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암호화폐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암호화폐 생태계가 잘못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네. 암호화폐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암호화폐 생태계가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증명방식에 나오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자본주의죠. 그래서 지분증명이라는 거는 사실은 또 자본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데론 같은 경우가 초기에 비트코인의 자급증명을 썼다가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분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대표적인 방식이 위임 지분 증명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Delegated Proof of Stake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분 증명은 뭐냐면은 모든 암호화폐를 가진 사람들의 지분으로 채굴 확률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사실은 큰 규모에서 따지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보다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일종의 국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국회를 구성할 때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어느 한정적인 시간 동안, 4년 동안 그 국회의원들이 저희를 대신해서 어떤 국가의 중요한 결정,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의 지분증명 방식은 암호화폐 지분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특정한 어떤 대표들을 우리가 투표로 뽑자는 거죠. 그 투표를 뽑아서 우리가 뽑은 그 채굴자 대표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블록을 채굴하게 하는 방식. 앞에 있는 지분증명은 완전히 자본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위임 지분 증명은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를 이제 허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쓰는 대표적인 세 가지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프라이빗은 전혀 다른 이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러한 합의 방식이 아닌 또 다른 합의 방식을 씁니다. PBFT라고, 저게 아직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PBFT라는 전문 용어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한글 표준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PBFT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의 약자입니다. 이 합의 방식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비잔틴 장군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방식들은 PBFT를 씁니다. 그럼 PBFT라는 방식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비잔틴 장군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비잔티움 장군 문제라고도 하고 그냥 저는 쉽게 비잔틴 장군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성이 있는데 그 성을 군대들이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군대는 장군들이 하나의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거죠. 통솔하고 있는 거죠. 이때 장군들이 5명이 있다고 장군 부대가 5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저 성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락을 해야 되는 게 목표가 되겠죠. 장군들의 목표. 근데 그 성을 함락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도 막강한 파워가 있겠죠. 근데 이 5개 장군이 성을 함락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5분의 장군들이 동시에 성을 공격하면은 함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한 사람의 장군이라도 배신자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공격을 하되 시간의 차이가 난다면 5분의 부대들의 힘을 총괄적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대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5장군들이 어떻게 공격 시간을 합의하느냐는 문제. 그게 바로 비잔티움 장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의 알고리즘이지 않습니까? 합의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합의가 된다는 의미에는 2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우리가 합의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세이프티, 안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설명을 여기다 써놨지만 만약에 노드가 합의를 했으면 모든 컴퓨터가 똑같은 합의된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리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저희는 생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협의 대상에 문제가 없다면 각각의 컴퓨터들이 우리가 원하는 동작대로 움직인다면 비록 폴트가 생기든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동작대로 얘네들이 한다면은 결국에는 합의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라이브니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합의 알고리즘이 생존해야 된다는 얘기를 뜻하는 거겠죠. 이 두 가지 조건에 관련해 가지고 아주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FLP 불가능에 대한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FLP라는 게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그 비잔틴 장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결론을 얻은 게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이프티와 라이브니스를 동시에 만족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한 합의 알고리즘은 없다. 한 사람이라도 배신한다든지 잘못되면은 합의 알고리즘을 이룰 수가 없다는 유명한 불가능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합의 알고리즘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합의 알고리즘이. 현재 근데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노드들 간에 합의 알고리즘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모순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모순이 아닌 이유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즉 다시 말해서 세이프티하고 라이브니스를 동시에 만족하는 합의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잘못하면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동시에 두 가지 조건을 왜 다 만족시켜야 되느냐. 우리의 필요한 만큼만 만족되면 아니냐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이프티는 절대적으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합의 개념이겠죠. 모든 똑같은 결과를 내야 되니까. 근데 라이브니스라는 건 뭐냐면은 비록 생존성이 좀 약한 거죠. 그러니까 합의 알고리즘을 돌리면 언젠가는 얘가 그러니까 완전히 합의가 돼서 결과가 똑같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닌 어떤 경우에는 얘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라이브니스의 생존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합의에 도달하는 게 못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대부분 합의에 도달해서 세이프티를 만족한다. 이 개념으로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5명이 모여서 합의를 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되더라 해요. 그러니까 라이브니스가 만족이 안 되죠. 근데 합의가 안 되는 그 경우가 확률적으로 뭐 0.001%뿐이 안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걸 충분히 현실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경우가 거의 안 생기니까.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현재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쓰는 건 뭐냐면은 비잔틴 장고 문제를 푸는 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보면은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률이 너무 적어서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합의가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PAB가 PBFT에서 BFT가 비잔틴 그 장구 문제에서 나온 개념이고요. 앞에 있는 P가 퍼펙트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의미에서 P라는 practical, 현실적인 BFT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의미의 P자가 붙는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실은 이 문제를 풀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비트코인은 제가 퍼블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노드를 제한할 수 5개로 해도 됩니다. 5개로 해도 되고 6개로 해도 되고 비트코인의 그 작업 증명 방식의 노드를 5개로 해서 그 5명을 장문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비트코인이 작업 증명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결국은 PBFT를 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엄밀한 의미에 따지면 비트코인의 목적은 저러한 그 비잔틴 장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우리 누구든지 채굴을 할 수 있는 거대한 차원에서라도 합의가 될 수 있다는 그것이 비트코인 작업 증명의 목적이지 비잔틴 장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한번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들어가기 위해서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전혀 다른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거.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합의 알고리즘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작업 증명, 지분 증명,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PBFT가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이 그거죠. 채굴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게 퍼블릭이고 채굴자는 허가된 특정인만 될 수 있는 게 프라이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왜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는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프라이빗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특징이 탈중앙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프라이빗은 채굴자가 한정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탈중앙화의 철학을 만족시켰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문가들도. 왜? 탈중앙화가 안 됐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절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균형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비록 원래 블록체인의 비전과 목표 탈중앙화성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나눠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탈중앙화가 좀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당장 블록체인을 현실화할 때 쓸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퍼블릭 블록체인보다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많이 씁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은 속도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듯이 퍼블릭 블록체인의 속도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보통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1초에 7개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1초에 12개에서 15개 정도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저조한 속도를 어떻게 서비스에 응용할 수 있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실제 서비스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속도를 증진시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최소 1초에 1000개 이상을 할 수 있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1초에 10,000개, 심지어는 10만 개도 처리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험적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제가 볼 때 최소 1초에 1000개 이상의 거래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3000개 정도가 현실적인 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하고 개인정보 보호는 상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의 단점이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인정보 보호든 정보보호 기능을 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가능은 한데요. 근데 프라이빗은 노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드 몇 명이서 합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빗은 정보보호 기능을 주는 게 상대적으로 훨씬 쉽습니다. 퍼블릭보다.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속도하고 정보보호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보안성이 좋으니 블록체인을 쓰면은 정보보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보안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블록체인은 제가 컴퓨터라 했잖아요. 현재 컴퓨터가 보안 기술인가요? 아니잖아요. 블록체인 서비스가 해킹이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반은 비록 안전한 컴퓨터,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안전한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 기업으로 만든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꼭 그 용어로서 인식시키고 싶은 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영지식 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블록체인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영지식을 모른다면 블록체인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영지식 증명이 워낙 해자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영지식 증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뭘 증명하는데 지식을 주지 않고 증명한다는 의미에서 영지식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실사례가 뭐냐면은 우리가 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초기에 썼던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디를 주고 패스워드를 주면은 그게 나라는 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패스워드를 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은행 같은 경우에 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누굽니다라고 패스워드를 주게 되면은 은행의 패스워드를 알게 되잖아요. 그 은행의 나인 것처럼 흉내낼 수 있잖아요. 영시증명은요, 암호학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으냐면은, 아예 비밀번호를 안 주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이거잖아요.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제가 비밀번호를 치고 나라는 걸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비밀번호가 아니라 내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굉장히 친합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닙니다. 야, 내가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하고 굉장히 친해.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바이든 대통령을 초청을 해서 저하고 굉장히 친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또 다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제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하니까 바이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가 웬만한 거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보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면은 제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거를 조금은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가지 정보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을 알아야만 되는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줄 때마다 제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친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은 높여가겠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바로 영지식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내 개인정보라는 거를 딴 사람들한테 영지식으로 증명해 준다면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개인정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영지식 증명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현황과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께 좀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블록체인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암호 경제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